누나, 차키 보니까 벤츠 타네? 우리 준우군 생활 꼬이는 거 보기 싫으면 총알 지원 좀 빵빵하게 해주셔야겠는데? 조카의 맞선임이라는 병장은 이모 앞에서 탕수육을 맨손으로 집어먹으며 대놓고 200만 원의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믿었던 당직 사령마저 스마트폰 게임 랭킹전에 빠져 항의하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소리치죠. 아, 아줌마.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요. 영업 방해로 헌병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 순간 얼음 마녀라 불리는 이모,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지원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누르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나 강지원이다. 오창석 소장. 15분 준다. 헌병대장 대동하고 연회장으로 튀어와. 지금 자네 부하들이 나한테 수갑을 채우겠다는데 와서 구경 좀 하지 그래?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최전방 12사단 11중대의 최후. 사단장마저 벌벌 떨게 만든 참교육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고구마 없는 사이다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4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도시의 소음조차 잠든 시각이었지만 강지원 준장은 이미 깨어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직함은 그녀에게 잠보다 더 무거운 각성을 요구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업무용 비화폰의 벨소리가 아니었다. 간밤에 걸려온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울리던 조카의 흐느낌이었다. 이모, 나 살려줘. 제발. 그 한마디가 강지원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이부자리를 각 잡나 정리했다. 거울 속에 비친 45세의 강지원은 차가웠다. 대한민국 여군 최초의 작전병과 출신 장성. 피도 눈물도 없다는 얼음마녀.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온 갑옷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갑옷 안에 살갗은 조카의 비명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다려진 전투복 대신 짙은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와 검은색 슬랙스를 꺼냈다. 옷 매무새는 완벽해야 했다. 빈틈없는 외양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첫 번째 무기는 감찰 장교의 기본 소양이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개인용 녹음기와 소형 캠코더가 내장된 특수 안경을 챙겼다. 지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관용차인 K9 대신 개인 소유의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단 앞에 섰다. 운전병도 부관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장군이 아닌 분노한 보호자로서 움직일 것이었다. 시동을 걸자 8기통 엔진이 맹수의 그르렁거림처럼 낮게 울렸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신병교육대대 면회소. 악명 높은 산악지형, 그 고립된 왕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서울을 빠져나갔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지원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속독의 바늘이 치솟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조카 박준우 이병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준우는 착해 빠진 아이였다. 건축가를 꿈꾸며 설계 도면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하던 아이. 그런 아이가 입대 3개월 만에 살려달라고 했다.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구조 신호였다. 인제 터널을 지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 군대라는 폐쇄성과 지리적 고립감이 결합하여 괴물을 키우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가방을 힐끔 보았다. 그 안에는 어제 밤새 정보라를 통해 수집한 12사단 예하 부대들의 부조리 첩보 내역이 들어있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심증이 확실한 썩은 내들이 그 종이 뭉치에서 진동했다. 위병소가 보였다. 제12보병 사단이라는 부대 마크가 선명했다. 지원은 창문을 내리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듯 그대로 면회소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계 근무를 서던 헌병들이 고급 세단에 등장해 당황하며 무전기를 잡는 모습이 백미러로 보였다. 지원은 차에서 내렸다. 인제의 칼바람이 코트 자락을 때렸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지 않았다.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는 스마트 안경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램프가 눈에 보이지 않게 깜빡였다. 사냥의 시작이었다. 을지회관이라 불리는 면회소는 주말을 맞아 북새통이었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다. 지원은 인파를 헤치고 접수대로 향했다. 접수대 안쪽에는 일병 계급장을 단 행정병이 턱을 괴고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지원이 다가가도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면회 신청한다. 지원의 건조한 목소리에 일병이 귀찮다는 듯 눈알만 굴려 쳐다보았다. 키오스크 쓰세요. 저기 뒤에. 고장났더군. 수기 접수해. 지원은 턱짓으로 꺼진 키오스크를 가리켰다. 일병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꼬깃꼬깃한 면회 신청서를 꺼내 던지듯 내려놓았다. 작성해서 주세요. 신분증이랑. 지원은 펜을 들어 간결하게 적어 내려갔다. 관계 이모 대상 52연대 3대대 11중대 이병 박준우.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군인 신분을 노출하는 순간 놈들은 숨을 것이다. 쥐새끼들을 잡으려면 가장 방심했을 때 목덜미를 물어야 했다. 얼마나 걸리나? 방송 나오면 오겠죠. 주말이라 중대 행정반 전화 잘 안 받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일병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걸그룹의 직캠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그 일병의 명찰 김동현을 기억 속에 새겼다. 지원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가족과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지만 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0분이 지나서야 면회소 유리문이 열렸다.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들어오는 병사는 준우가 맞았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준우가 아니었다. 헐렁한 어급 전투복은 앙상하게 마른 몸 위에서 춤을 췄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마치 죄인이 형장으로 끌려오는 듯 위축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뒤에 붙어있는 2명의 병사였다. 한 명은 병장 계급장을, 다른 한 명은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준우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다. 병장은 껌을 짝짝 씹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준우야. 지원이 낮게 불렀다. 준우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모. 준우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달려와 안기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뒤에 서 있는 병장의 눈치를 살폈다. 뭐해? 이모님 오셨잖아. 인사 안 받냐? 병장이 준우의 뒤통수를 툭 쳤다. 툭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다. 충성. 이병 박준우. 면회 왔습니다. 준우는 비명에 가까운 관등 성명을 외쳤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우에게 다가갔다. 많이 기다렸지. 앉자. 밥은 먹었어? 지원은 준우를 자리에 앉히며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이 거칠었다. 그리고 소매가 살짝 들린 손목 안쪽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였다. 훈련으로 생긴 멍이 아니었다. 군화발이나 둔탁한 물체로 가격당한 흔적. 지원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는 준우 맞선임 조태구 병장입니다. 옆에는 김민수 상병이고요. 조태구가 뻔뻔하게 맞은편 의자를 빼내 앉았다. 허락도 없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음흉하고 끈적했다. 준우가 이모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누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지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준우에게 메뉴판을 밀어주었다. 먹고 싶은 거 시켜. 다 사줄게. 준우야. 너 짜장면 좋아하잖아. 그치? 이모님. 저희는 탕수육 대짜랑 깐풍기 하나면 됩니다. 아, 콜라도 큰 걸로요.
조태구가 대신 주문했다. 준우는 메뉴판을 쥔 손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했어. 박준우. 지원이 조태구를 무시하고 준우를 응시했다. 그냥 병장님 말씀대로. 준우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조태구가 킬킬거리며 김상병의 어깨를 쳤다. 보셨죠? 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희가 얘 사람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도 작업하다가 실수해서 제가 덮어주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치 준우야? 조태구가 식탁 아래로 준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준우가 억눌린 신음을 삼켰다. 지원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안경 속의 카메라는 조태구의 폭력과 협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음식이 나왔다. 조태구와 김상병은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탕수육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소스가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며 지원을 쳐다보는 조태구의 눈빛은 노골적인 성희롱이었다. 누나, 근데 직업이 뭐예요? 강남 사세요? 차 키 보니까 벤츠던데. 능력 있으시네. 조태구가 씹던 고기 조각이 튀었다. 준우가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누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알죠?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지만 결국 사람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 준우 에이스 만들려면 총알 지원이 좀 필요한데. 총알이라. 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네. 총알. 우리 중대는 PX 내기 축구를 자주 하거든요. 준우가 개발이라 맨날 져요. 그래서 애들 간식비가 좀 많이 깨지네. 오늘 오신 김에 준우 나라 사랑 카드에 한 200만 원만 넣어주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200만 원. 이병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 그것은 간식비가 아니었다. 불법 도박 자금이거나 상납금일 것이 뻔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에이, 벤츠 타는 누나가 그깟 푼 돈이 없다고요? 그럼 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조태구가 음담패설을 내뱉으며 낄낄거렸다. 김상병도 따라 웃었다. 준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다. 그만하십시오. 병장님, 제발. 준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공포를 이겨낸 절규였다. 어쭈? 이 새끼가 이 몸 있고 기어오르네. 야, 엎드려. 조태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면회소 한복판에서 민간인들 앞에서 벌어지는 대담한 가혹 행위 시도였다. 지원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조태구가 멈칫하며 지원을 쏘아보았다. 아줌마, 남의 부대 교육하는데 끼어들지 마쇼. 꼬우면 민원 넣든가. 어차피 전역하면 끝이야. 그때 면회소 입구 쪽 행정실 문이 열리고 당직 사령완장을 찬 장교가 나왔다. 중위 계급장. 명찰에는 김철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끄러운 쪽으로 다가왔다. 아씨, 왜 이렇게 시끄러워? 랭킹전 떨어졌잖아. 김철민 중위가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다. 조태구는 김중위를 보자마자 능글맞게 웃으며 경례했다. 충성. 김철민 중위님. 아닙니다. 이 이병 녀석이 교육이 좀 덜 돼서 훈계 중이었습니다. 김중위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힐끗 준우와 지원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적당히 해라. 민간인들 보니까. 야 박준우. 너는 왜 맨날 선임들한테 털리냐? 빠져가지고. 장교가 병사 간의 부조리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질책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였다. 김철민 중위. 지원이 그를 불렀다. 김중위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봤다. 뭡니까? 아줌마는. 자네는 당직 사령으로서 병사 간의 폭행과 금품 갈취 정황을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건가? 게다가 민간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까지 있었는데. 김중위가 코웃음을 쳤다. 아줌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갈취는 무슨. 애들끼리 친해서 장난친 거 가지고. 그리고 성희롱. 증거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럴 애들도 아니고.
괜히 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조용히 면회나 하고 가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퇴실 조치 시킬 겁니다. 퇴실 조치라. 근거 규정은? 근거? 내가 여기 대장이야. 그게 근거야. 군사경찰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가세요. 진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김중희는 다시 게임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파리를 쫓는 동작이었다. 조태구와 김상병이 뒤에서 킬킬거렸다. 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원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모, 그냥 가요. 제발. 나 괜찮아. 준우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아주 차갑게 웃었다. 그래. 군사경찰을 불러야겠군. 그리고 자네가 말한 그 대장이 누구인지 확인도 좀 해야겠고. 지원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보안 폴더를 해제하고 단축 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통신보안. 12사단장 소장 오창석입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중후한 목소리에 김철민 중위의 손가락이 멈췄다. 조태구의 씹던 입이 벌어졌다. 오 소장. 나야. 육군본부 감찰실장 강지원. 면회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철민 중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지원은 그 창백해진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지금 자네 사단 52연대 면회소인데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 당직 사령이라는 중위놈은 근무 중 게임에 미쳐있고 병장놈은 내 조카한테 금품 갈취에 나한테 성희롱까지 하더군. 오 소장. 자네 부대는 양아치 양성소인가? 수화기 너머에서 오창석 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준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바로. 변명은 와서 해. 헌병대장 감찰참모 대동하고 20분 내로 튀어와. 1분이라도 늦으면 국방부 장관님께 바로 보고 들어간다.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김철민 중위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화면에는 패배라는 두 글자가 붉게 떠 있었다. 게임 졌네. 근데 어쩌나. 내 인생도 이제 게임 오버인데. 지원은 뺏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면회소 안에 울려 퍼졌다. 김철민 중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아줌마가 누구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 지옥행 급행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전화가 끊긴 면회소 안에는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주말에 활기찼던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고 오직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렸다. 김철민 중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의 동공은 여전히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 단어가 뇌리를 강타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는 힐끔 강지원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냅킨으로 준우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 무심함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자신은 이미 그녀의 안중에도 없는 처리 대상 폐기물에 불과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준장님? 김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릎이 제멋대로 꺾여 어정쩡한 자세였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냥 아줌마. 아니, 민간인이신 줄 알고. 입 다물어. 지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다. 내 해명은 군사법원 판사 앞에서 해. 내 귀는 썩은 변명을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던 조태구 병장과 김민수 상병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눈알만 굴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단장이라는 단어와 김중희의 비굴한 태도에서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조태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희는 중대 집합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충성. 앉아. 지원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들었다.
누구 맘대로 가? 여기가 내 안방인가?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꼼짝 말고 있어. 움직이면 타령으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할 거니까. 지원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 서늘한 눈빛에 조태구는 엉거주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황급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다. 증거인멸 시도였다. 손 올려. 지원은 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테이블 위에 두 손 다 올려. 주먹 쥐고. 스마트폰 꺼낼 생각하지 마. 그녀는 이미 전장의 지휘관이었다. 모든 돌발 변수를 통제하며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15분.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였다. 면회소 통유리창 너머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그 속도와 기세는 폭격기와 같았다. 선두의 검은색 제네시스 EQ900이 급정거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겼다. 번호판 대신 붙은 붉은 성판. 은색 별 2개가 햇빛을 받아 섬광처럼 번쩍였다. 뒤이어 KO, 스타렉스, 군용 레토나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차량 문이 열리기도 전에 헌병들이 뛰어내려 면회소 입구를 봉쇄했다. 전원 기립. 누군가의 외침에 면회소 안에 있던 모든 병사와 면회객들이 엉겁결에 일어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오창석 소장이 들어왔다. 전투복 차림에 단독 군장 요대까지 찬 상태였다. 그의 뒤로 52연대장, 감찰참모, 헌병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오 소장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입구에서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었다. 면회소 중앙,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있는 강지원을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면회소 바닥을 울렸다. 김철민 중위는 사단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단장님. 오 소장은 김중위를 벌레 보듯 지나쳐 강지원 앞에 섰다. 차렷, 경례, 충성. 오 소장을 필두로 한 12사단 지휘부가 일제히 강지원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에 면회소의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조태구 병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자신이 누나라고 부르며 희롱했던 여자가 자신의 사단장이 경례를 박는 투스타보다 높은 존재 혹은 그에 준하는 실세라는 사실이 뇌를 마비시켰다.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싸늘한 눈으로 오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오창석 소장. 17분 걸렸네. 양호해. 하지만 자네 부대 상태는 전혀 양호하지 않더군. 송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준장님. 오 소장은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내 조카 박준우 이병이야. 자네 부하들이 아주 알뜰살뜰하게 챙겨주더군. 멍이 들 때까지 때리고 월급의 2배를 상납하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야. 지원은 턱짓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김철민 중위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 당직 사령이라는 작자는 나를 아줌마라 부르며 헌병을 불러 내쫓겠다고 하더군. 게임 하는데 방해된다고. 자네 사단은 위계 질서가 아주 독창적이야. 중위가 장군을 쫓아내는 시스템인가? 오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김철민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입니다. 저 중위놈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병사 2놈.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해.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김철민 중위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제압당했고 조태구 병장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안 그랬습니다. 라고 발버둥 쳤지만 헌병의 군홧발에 짓눌려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다. 이게 끝이 아니야, 오 소장. 지원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면회소는 빙산의 일각이지. 진짜 썩은 내는 저 위 생활관에서 나고 있어. 가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지원의 선언에 52연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차량 행렬은 52연대 3대대 위병소를 무사 통과했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비상 대기 중이던 5분 대기조 차량들이 길을 텄다. 12사단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깎아 만든 주둔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이었다. 지원이 탄 벤츠가 11중대 막사 앞에 멈췄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구형 막사. 창문 틈마다 곰팡이 핀 군대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미 연락을 받은 3대 대장과 11중 대장이 막사 앞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중대장은 전투와 끈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상태였다. 문 열어. 오 소장의 일갈에 중대장이 허둥지둥 막사 현관문을 열었다. 필승. 11중 대장 대위 최성훈입니다. 지원은 중대장의 관등 성명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는 왁스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악취가 났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2층 3소대 생활관으로 직행했다. 뒤따르는 군화 발소리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생활관 문을 열자 점호 대형으로 정렬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때로 몰려온 광경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박준우 자리 어디야? 지원이 물었다. 뒤따라온 준우가 떨리는 손으로 구석진 침상을 가리켰다.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가장 열악한 위치였다. 관물대 열어. 준우가 관물대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보급받은 속옷 몇 장과 수건이 전부였다. 내 물건들 다 어디 갔니? 내가 사준 시계, 책, 상비약. 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원은 몸을 돌려 생활관 가장 안쪽, 소위 왕고들이 쓴다는 따뜻한 자리를 바라보았다. 관물대에는 병장 조태구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저것 뜯어. 지원의 명령에 헌병 수사관이 다가갔다. 잠깐만요. 영장 없이는. 중대장이 다급하게 막아서려 했다. 비켜. 오 소장이 중대장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중대장이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감찰실장이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이 새끼도 공범이야? 헌병, 이놈도 즉시 격리해. 헌병이 마스터키를 꽂고 조태구의 관물대를 열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곳은 작은 편의점이자 전당포였다. 맨 위 칸에는 준우에게 사준 30만 원 상당의 지샥 시계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뜯지 않은 홍삼 세트, 각종 화장품, 그리고 수십 갑의 담배 보루가 쌓여 있었다. 아래 칸에는 컵라면과 냉동식품이 박스째 쟁여져 있었다. 모두 후임병들에게 갈취한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지원이 찾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 전투복 건빵 주머니, 베개 커버 안쪽, 매트리스 및 샅샅이 뒤져. 휴대폰 나올 거야. 하나가 아닐 거다. 헌병들이 전문적인 솜씨로 수색을 시작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조태구의 매트리스 밑을 칼로 찢자 검은색 비닐봉지에 쌓인 스마트폰 3대가 쏟아져 나왔다. 인가받지 않은 불법 반입 휴대폰들인 일명 대포폰이었다. 그리고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지원은 수첩을 넘겨받았다. 첫 장을 펼치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11월 2일 박준우, 암기 강요 실패, 벌금 5만 미입금. 11월 5일 김희병, 관등 성명 불량 3만 완료. 11월 7일 토토 배당금 수령 250만. 단순한 괴롭힘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 장부였다. 오 소장. 이거 봐. 자네 부하들이 아주 사업가야. 군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을 하고 있었어. 지원이 수첩을 오 소장의 가슴팍에 던지듯 건넸다. 오 소장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이버 수사대. 지금 당장 와서 이 폰들 포렌식 돌려. 통화 내역, 입출금 내역,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1분 단위로 싹 다 뽑아내. 오 소장의 고함이 생활관을 뒤흔들었다. 막사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구석에 서 있던 병사들 중 몇몇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조태구의 패거리들이었다. 지원은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거기 창가 쪽에 서 있는 상병 셋. 그리고 문 옆에 병장 둘. 표정이 아주 볼만하네.
너희들도 저 장부에 지분이 좀 있나 보지. 지원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지금 자수하면 참작해주지. 하지만 내 힘으로 밝혀내면 너희는 전역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될 거야. 선택해. 3초 준다. 3, 2, 접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조태구 병장이 시켜서. 억지로. 상병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복물이 터지듯 다른 병사들도 줄줄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11중대는 이미 중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백색 형광등 불빛 아래 조태구 병장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추레하기 짝이 없었다. 유리병 너머에서 강지원과 오창석 소장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포렌식 결과 나왔습니다. 헌병대 수사과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조태구 병장 명예 그리고 차명 계좌 4개를 통해 오고 간 돈이 지난 1년간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환전 금액이고 그중 약 3천만 원은 중대원 15명에게서 갈취한 돈입니다. 1억 2천. 병사놈이 1억을 만져. 오 소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탄식했다. 더 심각한 건 이 자금이 상급 부대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뭐라고? 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조태구의 계좌에서 매달 50만 원씩 특정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수취인은 김철민. 아까 면회소에서 체포된 당직 사령 11중대 3소대장입니다. 지원이 짧은 조소를 터뜨렸다. 퍼즐이 맞춰졌다. 왜 소대장이 병사들의 폭행을 묵인했는지, 왜 조태구가 그토록 기고만장했는지. 그들은 공생관계였다. 소대장은 병사들의 코 묻은 돈을 상납받아 유흥비로 탕진했고 그 대가로 병장의 왕국 건설을 용인해 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휘 체계가 썩어 문드러진 구조적 비리였다. 오 소장. 들었지? 소대장이 병사한테 상납을 받아? 이게 군대야? 조폭이지. 오 소장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벽을 쾅 치며 돌아섰다. 김철민 그 새끼 끌고 와. 당장. 잠시 후 옆 조사실에서 김철민 중위가 끌려왔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지원은 직접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철제 의자를 끌어 김철민의 코앞에 놓고 앉았다. 김철민 중위. 자네 계좌 내역을 확보했어. 조태구한테 받은 돈 다 어디에 썼나? 여자? 술? 아니면 자네도 도박했나? 아닙니다. 저는 그냥 빌린 겁니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빌려? 소대장이 병사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돈이 병사들 등쳐먹은 돈인 줄 몰랐다고 할 텐가? 지원은 스마트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경에 자네가 면회소에서 했던 말, 행동 다 녹화되어 있어. 애들끼리 장난이라고 했지? 자네는 범죄를 인지하고도 은폐한 걸 넘어 그 범죄 수익을 공유한 공동정범이야. 군형법상 뇌물수수, 직무유기, 범인 도피.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나? 김철민이 고개를 떨구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장기 복무 신청했습니다. 제발. 장기 복무? 꿈도 야무지군. 자네는 군복을 벗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유리병 너머의 오 소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헌병대장. 이놈들 진술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받아. 그리고 11중대장 행보관도 즉시 소환해. 관리감독 소홀인지 아니면 그들도 한통속인지 밝혀내. 오늘 밤 이 사단에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을 거다. 지원이 조사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12사단 예하부대의 모든 지휘관이 도열해 있었다. 별들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이 밤 강지원의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를 차갑게 울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다. 썩은 뿌리는 더 깊은 곳에 박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은 연대장실이다. 안내해. 지원의 서늘한 명령에 대령 계급장을 단 52연대장이 비틀거렸다. 새벽은 아직 멀었고 도파민은 이제 막 돌기 시작했다. 52연대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자개로 장식된 테이블이 놓인 그곳은 야전 부대라기보다 기업 임원실에 가까웠다. 연대장 박진호 대령은 식은땀을 닦으며 강지원 준장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차 한 잔 드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장님. 치워. 지원은 찻잔을 보지도 않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탁 소리에 박 대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박진호 대령. 자네 연대가 작년에 국방부 장관 표창 무사고 부대로 선정됐더군.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거였어. 지원이 던진 서류는 마음의 편지 및 국방 헬프콜 접수 기록 데이터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삭제됨 혹은 조치 완료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조태구 병장이 1년 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이미 3번이나 익명 제보가 있었어. 11중대에서 자체 해결이 안 돼서 연대 감찰과로 넘어온 건들. 근데 자네 선에서 다 킬됐더군. 이유가 뭔가? 박 대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사실 확인 결과 병사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판명되었고 부대 관리 차원에서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화해? 지원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돈 뺏고 패는 게 다툼이야? 그건 범죄야. 자네는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덮었어. 왜? 자네 진급심사가 코앞이라서? 사고 없는 부대 타이틀 유지하려고?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화려한 무사고 부대 표창 액자를 향해 걸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박 대령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이따위 가짜 명예 지키려고 내 조카를 그리고 수많은 병사를 지옥에 방치했어.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자기 보신에 미친 정치꾼이지. 지원은 굳어있는 오창석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오 소장. 연대장 박진호. 지금 즉시 보직 해임해.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제보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고 조작한 건 민간 법정에서도 구속감이야. 알겠습니다. 헌병대. 연대장 연행해. 사단장의 고함에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들어왔다. 대령을, 그것도 연대장을 체포하는 건 초유의 사태였다. 하지만 강지원의 서슬퍼런 눈빛과 사단장의 불호령 앞에 계급장은 무용지물이었다. 준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30년을 군에 바쳤습니다. 연금만은. 박 대령이 지원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헌병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비굴한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지원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30년 군 생활의 대가가 범죄 은폐라면 그 퇴직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게 정이지. 이로써 11중대라는 썩은 가지뿐만 아니라 그 가지를 키워낸 52연대라는 몸통까지 박살이 났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병사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52연대 연병장.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연병장에 52연대 전 장병 2000여 명이 집합했다. 단상 위에는 오창석 사단장과 강지원 준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공포스러웠다. 어제 하루 동안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리고 병장급 실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오창석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부로 52연대장 박진호는 보직 해임되었다. 11중대장, 3소대장, 그리고 병장 조태구 외 14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뜬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너희들은 그동안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다.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아니면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으로 그 침묵이 괴물을 키웠다. 사단장의 훈시가 끝나고 강지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 맨 앞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우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하지만 오늘은 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지원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계급이 있고 명령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계급도 그 어떤 명령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수의지 전우를 갈취하라고 입혀준 날개옷이 아니다. 지원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조태구와 그 일당들이 갈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고 후임들을 조롱하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모자이크 없이 띄워졌다. 적나라한 범죄의 민낯에 병사들은 경악했다. 저들이 너희의 선임이었고 동기였다. 저들을 전우라고 부를 수 있나? 저건 기생충이다. 그리고 오늘 12사단은 완벽한 방역을 시작한다. 지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췄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피해 사실이 있는데도 숨기는 자, 가해자를 알고도 묵인하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용기 내어 제보하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끝까지 보호한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준우였다. 휠체어에 앉은 준우가 붕대 감은 손으로 힘겹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소리는 파도가 되어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2,000명의 병사가 보내는 박수는 단순한 호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시스템으로부터의 해방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오후 52연대 마음의 편지함은 터져나갈 듯이 쌓였다. 그동안 묻혀있던 수백 건의 부조리 고발이 쏟아져 나왔다. 대청소의 시작이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경기 이천 국군교도소 군사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창군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신속했다. 12사단 사건은 언론을 통해 인재군판 더 글로리로 불리며 전 국민적 공분을 샀기에 재판부는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법정안. 피고인석에 선 조태구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빡빡 밀렸고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다. 피고인 조태구. 징역 5년. 판사의 선고에 조태구의 다리가 풀렸다. 특수가혹행위, 공갈, 상습도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 취득한 범죄 수익 1억 2천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 5년. 20대 청춘의 절반이 감옥에서 날아가게 생겼다. 게다가 1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은 출소 후 그를 평생 빚더미에 앉게 할 족쇄였다. 조태구는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오직 강지원 준장만이 팔짱을 낀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끌고 가. 교도관들이 조태구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잘못했습니다. 준장님. 준우야. 내가 미안해. 한 번만. 그의 비명은 두꺼운 철문 뒤로 사라졌다. 김철민 중위는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군인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성범죄 및 공갈 방조 이력이 남아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취업은 불가능해졌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강지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강지원은 평생 꿈에 나올 저승사자였다. 사건을 은폐했던 연대장 박진호 대령은 파면되었고 군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년 군 생활의 명예는 시궁창에 처박혔고 그는 연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군문을 나서야 했다. 오창석 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급길은 막혔지만 그는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남은 임기 동안 12사단을 가장 투명한 부대로 만들겠다며 매일 밤 야전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지원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준우였다. 이모, 재판 끝났어요?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지원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얼음 마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4월의 계룡대. 벚꽃이 만개하여 본청 앞 도로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육군본부가 위치한 이곳은 12사단의 험준한 산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따스했다. 지원은 점심시간에 맞춰 근무지원단 면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복 차림의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살이 적당히 올랐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는 이제 감찰실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분류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필승, 상병 박준우. 준우가 씩씩하게 격려했다. 손목의 멍 자국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원이 새로 사준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경례각이 좀 나오네 이제. 나가자. 예약해뒀어. 지원은 준우를 데리고 계룡대 인근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다. 프라이빗 룸에 앉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다. 갈비찜, 신선로, 그리고 준우가 가장 좋아하는 육회가 가득했다. 와. 이모,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 남기면 영창 보낸다. 지원의 농담에 준우가 까르르 웃었다. 6개월 전 면회소에서 공포에 떨며 짜장면도 삼키지 못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우는 숟가락 가득 밥을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이모, 저 요즘 꿈이 바뀌었어요. 건축가 한다며? 네, 그것도 할 건데요. 나중에 성공하면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군대에서 억울한 일 당한 친구들 도와주는 재단이요. 이모처럼 힘없는 애들한테 총알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원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준우를 바라보았다. 지옥을 경험한 아이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래. 멋지네. 그때 되면 이모도 이사로 써주냐? 에이, 이모는 회장님 하셔야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다. 창밖으로 벚꽃잎 하나가 날아와 식탁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지원은 와인잔 대신 물잔을 들었다. 준우야. 네. 고생했다. 그리고 버텨줘서 고맙다. 이모가 구해줬잖아요. 저 평생 효도할게요. 지원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정의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밥 한 그릇을 맘 편히 비울 수 있게 지켜주는 것. 공포 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군인이 그리고 어른이 해야 할 유일한 임무였다. 밥 식는다. 어서 먹자. 따뜻한 봄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췄다. 혹독했던 겨울은 갔고 그들에게는 이제 진짜 봄이 와 있었다. 12사단에서의 악몽은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준우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될 것이다. 강지원 준장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오늘은 감찰실장이 아닌 그저 배고픈 조카를 먹이는 이모로서의 점심 식사였다.